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해수부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건 아예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죠.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건 2015년 3월 5일,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5월 11일. 그때서야, 5월이 돼서야 정원과 조직 구성이 확정됐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한 것이 8월 4일. 그렇게 사무처가 구성된 게 8월 4일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이 정한 정원 120명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11월 11일. 그런데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을 그해 1월 1일로 기산했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 해수부 기산대로면 정원이 갖춰지고 한 달 20일 일하면 그해 12월로 조사위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말도 안 되는 해수부의 억지인데 조선일보는 세월호 2주년 사슬로 세월호 특조위는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비용만 썼고 광화문 유가족들은 천막에서 단식하고 고함만 외쳐댔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과 특조위를 질타하고 광화문 유가족 천막부터 걷어내라고 썼었죠. 조선일보가 보수 이념 지지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특조위를 공격하는 게 이게 이념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박근혜 정권 하수인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해수부가 방해한 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어요. 예. 네, 어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다라고 합니다. 요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당시 특조위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 중요한 건 이게 해수부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어제 조사 결과로 나온 것도, 아예 문건을 만들어서, 예. 그렇죠. 대응 문건이 있었습니다. 문건 보면은 여당 추천 위원 전원이 사퇴 또는 뭐 성명 기자회견 이런 내용이 문건으로 있는데 이 문건이 나왔던 당시에는 해수부가 부인했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근데 해수부가 어떻게 여당 추천 의원 전원 사퇴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예. 그리고 이건 장관도 결정한 게 아니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이 무슨 의미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써준 월급은 그거 받아쓰기 했어요. 장관들은. 저는 이건 애초부터 청와대의 지시고 그 지시에 맞춰서 이런 초안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다. 청와대에 보낼 때까지 나왔잖아요. 초안을. 이거는 청와대의 지시 사항이라고 저는 강력히 추정하는 바이고. 네, 지난 여름에 나왔던 캐비닛 문건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 정리 문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시켜라라는 지시가 있고요. 또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 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라라는 주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했고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지금 특별법으로 만든 조사위인데 그냥 일개 부처가 아예 와해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초안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고 청와대 지시 없이는 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됐죠.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를 하겠고 그리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밝혀진 건 그렇게 방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갈 걸 앞두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의 현장 실무자였다라는 해수부 고위 공무원이 해외 근무를 위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참사 당시에 상황 보고 총괄 책임자였는데 이미 외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2기가 출범하더라도요, 특조위 2기가요, 정작 중요한 조사 대상자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 되죠, 특조위가. 네,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소속된 국제기구가 허가해줘야지만 귀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귀국을 시킵니까? 가서 조사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피하면. 글로벌 특조위로 거듭나는. 예. 이 조사를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백히. 예.
교사의 차질을 빚는다고 미리 말할 필요 없어요. 예, 심지어 참사 책임자였던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국 성급에서 돈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정직 3개월 중징계 받은 바가 있는데도요. 징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라는 이유로 해외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 빼돌리는 거죠. 예,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기 특조위가 좀 더 강력해졌으니까 필요하면 뭐 해외 출장을 단체로 가서라도 꼭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이미 사실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던 문구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또 영장 해설 전담판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김관진 석방 때부터 쭉 이어지는 흐름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까지 사실은 한 단계만 넘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네, 그렇죠. 건너가기 직전에 피의자들인데 이건 군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거든요. 네, 심지어 실무 책임자 같은 경우에 2심까지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태하 심리전단장이라고요. 실무 책임자들은 이미 범죄 사실이 인정됐는데 법원에서 그렇죠. 그 지시한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태호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소년 책사로 불렸거든요. 왜 소년 책사로 불렸냐면 2년이 오래됩니다. 서울시장 시절. 그 시절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 사건 그 관련 회의의 주재자였어요. 네, 관련 문건도 나왔습니다. 네, 그 주재를 하고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여기서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밸런싱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해 왔는데 전병헌 전 수석이 사실은 이게 뭐 당사자는 기분이 나쁘겠으면 논평을 하는 입장에서는 MB가 살렸다고 계속 제가 주장했는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됐고 요 사안 묶어서 저희가 잠시 민의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해서 국정원 이야기들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3년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는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최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이건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증을 잡지 못하는 최동욱 전 총장을 찍어낸 게 결국은 국정원 발 아닌가 생각이 왔는데 그 근거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은 당시 이제 범죄 피의자였단 말이죠. 예. 네, 그렇죠. 수사를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강도가 수사관을 날린 거죠. 예. 나 저 사람한테 수사받기 싫어. 그랬더니 그 감독 기관인 청와대가 오케이 날려줄게 하고 날린 거죠, 이게. 예. 네,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당시 이후에는 최 전 총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거든요. 여기 이제 외부의 힘은 조선일보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특단의 조치는 이 소위 혼외자 사건일 수도 있고, 여하간 이렇게 보고를 하고 강도가 수사관을 날려주세요 하니까 청와대가 오케이 하고 날려주는. 이게 같이 범죄 집단이죠. 강도가 날려달라고 하니까 날려주는 게 조폭 집단이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혐의들이 추가돼서 남재준 전 원장의 공소장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같이.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데이비드 윤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데이비드 윤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주요 단서를 파악했다고 TV조선이 보도했는데요. 최순실 씨를 거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 전달됐고 실제로 국토부에 지시사항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근거는 안종범 업무수첩인데요. 여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과 국토부 확인, 점검 같은 메모가 있고요. 또 지난해 7월에는 덮자라는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데이비드 윤이 자체 로비를 한 것인가, 이름을 판 것인가 정도였는데, 이제 한번 더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국토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그 패턴, 최순실이 얘기하고 최순실이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것이 안정범 수석에 의해서 실제 실행이 되고 수첩에 등장하고 정범실록에. 예, 그 패턴 그대로인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네 이거는. 근데 데이비드 윤이라는 인물, 최순실의 해외 도피재산 관리자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던 이분이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도 기획부동산에 참여해서 이거 하고 나서 50억을 약속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성공보수로 50억 원 받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탁을 받고 난 뒤 한 달 뒤에 최순실 씨가 데이비드 윤한테 문자 보냈다라고 합니다.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요. 그러니까요. 요거 아주 큰 건이네요. 뭐랄까요. 기획부동산 정부였다. 예. 부끄러움이 없으니까요. 예. 뭐 이권 청탁이 들어오면 대통령 입을 통해서 그대로 수석을 통해서 공무원한테 지시되는 그 패턴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된 거네요. 예. 요거 혐의 추가되면 또 형량이 늘어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상황인데요. 예, 검찰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왜냐하면은 저희 전담 판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창석 병원장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의료 적폐로 지목하면서요,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 이루스요, 비선 의료진을 묵인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묵인 정도가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사실. 근데 이분이 아직도 병원장이었군요. 예. 무기한 파업 서울대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뉴스공장 게스트인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서 55표인데요.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과반을 통과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저희 고정 코너인 내부자들 어떻게 될까요? 예. 내일 결정되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화해 보려고요. 자, 다음은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밝힌 바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친박이 아니라 친홍이었으면 지금 전면 투쟁 나섰겠죠. 예.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예상한 바입니다. 예. 가라 이거죠. 이것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라는 겁니다. 예. 이 표결에 참여하는 정당, 정의당, 바른정당, 예. 그리고 여당, 국민의당도 통과시킬 대상자니까요. 예, 물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이다. 라고요. 너 혼자 해보라는 거 아니죠. 예. 너 혼자 잘 해보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부산시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당의 부산시당은요, 그제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선거연대 협의체 구성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산시 의회에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와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첫 사례네요. 예, 선거연대 한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근데 관련해서 리얼미터가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습니다. 네. 1, 2, 3위는 이제 친여 성향의, 지금 현재 친여당 성향의 인물들이고, 쭉 보다 보니까 꼴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어요. 이거 네,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꼴찌예요, 꼴찌.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바른정당의 모 의원과, 예? 제가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수치를 빼고 말씀드리면 0.1% 차이거든요, 지금. 부산 출신인데. 자, 어쨌든 처음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추진하기로 했다. 해서 관련 여론조사도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시죠.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가 있었다라는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수 정당이 이제 전선을 형성하려고 할
뉴스겠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주민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섰더니 전문 시위꾼들이 합류했다면서 네, 그런 식으로 보도했었죠. 주민들한테 동네 주민들은 34억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에 시비 걸면은 끝장 본때를 보여주겠다. 패가 망신하게 만들겠다는 소송이었죠.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건데. 요걸 이제 그 전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보수 매체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군요. 예. 법무부인 동안의 사무장, 뉴스공장의 영장 전문 해설 전직 판사. 이정열 전 부산판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하셨겠지만, 네. 자, 그동안 동어 반복을 쭉 해왔기 때문에 흐름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흐름에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검찰이 보고 있는 그 구조가 영장 청구서들을 쭉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군이 그 정치에 관여를 하는데 댓글을 통해서 지시한 총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이제 군이 관여를 하니까 실행을 담당하는 쪽이 군인데 그 군 쪽에서 실행 부분의 총책임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그 영장 청구 기각된 김태효 전 전략기획비서관은 이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장관을 연결하는 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행 총책임자가 지금 적부심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연결고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구속하는 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될 때 이분도 당연히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건 결국은 근원을 따져보면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을 시켜놓은 그 무리수가 이게 유발하는 악영향이 아니냐.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보기엔 무리수고 거기서 보면 승부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네. 이렇게 말들이 많고 논란이 있고 비난 여론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석방해 놓으면 나머지가 편하다. 쭉쭉쭉 그렇죠. 다 연결해서 기각해 버리면 되니까 그 관점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지적해 왔던 이렇게 기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다 모였다. 이거 말이 되냐, 친구가 다 모였다고 푸는 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쭉 다뤄봤던 거주가 어쩌고 하는 것도 네네. 이재용 부회장은 거주가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유들이 총 다 들어갔지만 전체 흐름에서 보자면 김관진 석방 이래로 예상되었던 그러면 그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도장에 찍혔다가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나올 만큼 애초에는 구속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관진 석방 이후로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밸런싱 차원에서 기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날 또 기각됐어요. 요거까지 묶어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화이트 부분은 사실 그거는 약간 좀 전 생각이 다른데 저도 영장 할 때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왕왕 있는 실수예요. 근데 저는 그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고 모두의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실수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인사가 인물이고 중요 사건인 건 맞는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논점이 아니니까 거기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고 하고. 그건 그 판사 당사자밖에 모르겠죠, 진실은. 일단 전병헌 선수 같은 경우에 이분이 구속이 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잘 모르겠는데. 흐름의 관점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게 딱 보니까 이게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석방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싶은 게 기각 사유를 보면은 아까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유가 총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태효 전 비서관보다 더 자세해요. 더 자세한데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버렸어요. 한두 가지만 짚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지금 전병헌 전 수석 기각사유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뇌물 부분이 범행이 의심이 되는데 이제 이미 드러난 보좌관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등 뭐 이렇게 죄책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범행이 의심된다 하면은 이게 영장 발부 사유에서 범죄 사실이 그럼 소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가장 큰 부분인데 의심이 되면 이건 소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형사소법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상당한 의심이 들면 된다라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뒤에 보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툴 여지가 어느 부분이냐. 이게 뭐 알리바이 같은 그 피의자 쪽에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인식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식 정도 이거는 고의에 관한 문제라 범죄가 성립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하고 앞에 그 뇌물 부분이 뭐 의심이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김관진 석방으로부터 비롯된 그 기준들이 마구 흔들리면서 엉망진창이 돼서 그래서 그걸 끌어다 쓰려다 보니까 김관진 전 장관 석방 때 보면은 그 사유가 또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 위법한 지시라든가 이런 그 공모 여부에 대한 관여 정도 뭐 어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옮겨다 쓰다 보니 이게 지금 같이 가려고 하다가 앞뒤가 안 맞게 꼬여버린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자, 저희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자꾸 나오는 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청취자님도 뵈서 좋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그 우병우 관련해서 기각들이 많았고, 그렇죠? 네. 예. 이번에는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무리하게 석방시키면서 그 꼬여버린 어떤 영장 발부의 기준들 때문에, 예. 네. 영장 발부나 기각 사유를 쓸 때마다 특히 이 관련자들은, 네. 이렇게, 우리 해설 판사님의 눈에 띄어서, 예. 매번 깨지고 있습니다. 예, 김관진 전 장관 그 석방 결정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바이블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부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박종훈 전 상임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 제기했던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네네. 근데 문건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그 박근혜, 소위 7시간 조사를 막으려고 당시 문건을 보면 여당 추천 전원 사퇴, 성명 발표 특조위 비판하는 또는 네네. 이런 문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실행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해수부가 이제 부인하려고 했지만, 네.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실행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결국 사퇴를 안 했지만, 네,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실행을 했던 거죠. 문건이 문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 문건이. 네네. 문건은 그 문건 내용이 문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죠? 직접 겪으셨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문건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문건 등장 이후에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라는 시도를 하자 당시 이석태 위원장에게 아예 구체적으로 압박이 들어갔다고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어떤 압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위원장님께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1월 11월 전원위원회 때 이제 그게 상정될 게 됐는데 그 전부터 네. 그게 신청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그걸 알게 됐고 그거를 요건 측에 알렸고 요건 측에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에 올라올 때부터 이제 쟁론이 됐는데
위원장님께도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이거는 좀 빼달라,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디로부터 그런 압박이 들어왔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 시리콜콜이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예견을 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나서가지고 이 일을 수행했던 거가 해수부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그 당시 해수부 장관이나 해수부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뭐 그런 압박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간 당시 이제 위원장에게는 전화를 해서 그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문건에, 해수부 문건에 나온 대로, 사퇴를 하거나 또는 뭐, 해수부와 여당 추천 의원 면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문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당 추천 의원들과 여권 측의 만남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아하. 예, 제가 이제 언젠가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전화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듣게 됐는데, 여당 추천 의원들과 요건이라고 할 때는 이제 뭐 그 정치권 플러스 이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로 이제 대책회의들을 이따금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특히 이 사건은 이제 신청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그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요건에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책회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소위원회에서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쟁론들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특조위하고는 별도로 여당 추천위원들이 해수부하고 별도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군요. 말하자면 그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게 제가 이제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들었을 때도 물론 이제 그 전화하신 분은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추론을 하기로는 따로 이제 여당이 추천했던 의원들끼리 따로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7시간 의혹이 이제 진상규명 소위 안건으로 올리자 여당 추천 의원들이 실제로 중도 퇴장을 하긴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그 여당 추천 의원들이 그 내용을 듣고 제목 자체를 보다는 이게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거거든요. 참사 당일에 청와대 대응에 관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청하신 분이 상당히 길게 이게 신청서가 돼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보도됐었고 했었는데 그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쭉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좀 아예 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소위원회 당시에도 이제 그때 불참한 사람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왜냐면 제가 궁금한 건 문구대로 진행이 됐나 싶어서 그러는 건데, 중도 퇴장도 있긴 있었습니까? 그 문구대로 진행됐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소위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안전사회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소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는데 전원위원회 때 전원위원회 때 이제 그 제가 직접 이제 옆에서 목격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를 대면서 뭐 헌법 위반이라고부터 시작해서 대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저희가 이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거 다 우르르 나가가지고 그날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국회까지 가서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그분들이 이제 그 상임위원 빼고는 여당 추천 상임위원 빼고는 실제로 그 특조위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그랬던 거거든요. 뭐 거의 문구대로 이루어진 셈이네요. 중간에 사퇴하고 기자회견을 그때 5명인가 했었죠 아마. 네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건대로 기자회견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 별도로 해수부하고 여당 쪽 추천위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일도 있었던 그런 정황을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함께 사퇴하지 않은 거. 그 정도만 좀 달랐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자면 사실 그 해수부가 지금 이제
7시간 의혹 관련해서 그 시점부터 이렇게 그 대규모 집단 행동, 여당 추천위원들 방해, 뭐 중도 퇴장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상 이 특조위가 사무실을 구하고 꾸려진 건 8월 아닙니까? 그죠? 예, 8월 달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 전에는 그 공식적으로는 상임위원들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이제 민간의 전문위원 몇 사람들이 이제 좀 도와주고 있었던 건데 이른바 이제 하부 조직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8월 4일 날이 중요한 거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예산도 깡통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전에 직전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을 채용을 했거든요. 결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상황이 되니까 공무원들한테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했던 것을 대부분 대폭 감액해가지고 그때가 8월 4일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제 공무원도 이제 채용해서 7월 말부터 출근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일부 채용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던 날인 8월 4일로부터 이제는 인정물적 자원이 조금 구비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특조위가 출범한 거로 봐야 된다. 저희 주장은 그랬고 그것이 실제로 행정법원에서 인정된 거죠. 판례상. 뭐 당연히 뭐 돈도 있고 사무실이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조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뭐 심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상임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이후에 출범한 거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120명을 이제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 꾸려진 건 11월 거의 중순 다 돼서라고 알고 있는데 120명이요 다 꾸려진 적이 없어요. 특조위 마칠 때까지.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파견 공무원도 제대로 정해진 대로 오지를 않았고, 저게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당 쪽에서, 여권 쪽에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유능한 인재를 뽑으려고 해도 그분들이 뭐 예컨대 안정적으로 한 3년간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몇 달 후에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전체를 다 원래 정해진 인원으로 뽑힌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100명 이상 같이 근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원이 찾던 적도 없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을 구하고 드디어 월급을 줄 수 있게 된 8월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수부 그 기산한 대로 1월 1일부터 시작이라면 4개월 활동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해수부 말대로 하면. 그렇죠. 물론 이제 1년 플러스 6개월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는 이미 저희가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이게 고의로 생각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8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8개월을 이미 그냥 조사 못하게 만든 다음에 기간은 기간대로 1월 1일부터 계산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단히 악의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사무실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어쨌든 그게 다 의도적이었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겠죠. 이거는 해수부 내에서 사실은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조사한 거니까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 모든 게 그냥 해수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일을 직접 겪으신 분으로서? 아니,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저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시절에도 이제 특별법 만드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도 지켜보면 이른바 이제 청와대 라인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여당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뭐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이제 김재원 그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가 주도했던 거로 기억이 되고요. 특히 2015년 1월 달에 김재원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거든요. 그렇죠. 세금 도둑이라고 했죠. 그 이후부터 이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만 해도 파견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뭐 방해하거나 그거보다는 빨리 설립하게 해주고 자기네는 이제 빠지려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협조가 안 되고 심지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공무원들 다 그냥 언제복귀 시켜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직원도 없고 그냥 임시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에서 상임원 안전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수부 단독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청와대 라인하고 교감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검찰 조사 또 시작되면 그때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 박종훈 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장 시간을 확보한 양지열 변호사. 보통 두 자릿수가 안 나오는데 오늘 10분 가까이 나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큰일 났네. 법대로 합시다를 맡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네, 3분 이내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2개 정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제 2개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할 말씀 없으실까봐. 자, 예. 우선 장시호 씨. 네. 예. 항소를 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안 했어요. 원래 네.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예. 1심에서 재판을 2년 6개월을 받았으면 예.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은 최소한 항소심에서 아무리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깎아줄 수 있어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데 그거를 예외로 두는 게 검찰도 같이 항소를 하면 검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보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상례예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안 해버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약식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가벼운 거. 그렇죠. 예. 벌금으로 그냥 끝낼 수 있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이제 피의자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도 혹시 이거 벌금 20만 원이었는데 정식 재판하면 5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포기할까 봐 그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재판을 해도 더 올라가진 않는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 네. 더 올려치지는 않는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식명도 받아보셨나 봐요. 준 법조인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잡지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심보다 조건이 근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 그렇죠. 예.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잘 안 하죠, 그렇게. 포기 안 하죠. 검찰도 기본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아마 검찰에서는 최소한 1년 6개월 했다가 2년 6개월 나왔고 검찰로서 장시호 씨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인 거죠, 법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그러니까 검찰 요 1심보다는 더 높은 형량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 없게 만들어준 배려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항소심 같은 경우에 좀 잘 더 뭐 법정에서 다투기도 하고 항소심 법원이 조금 더 봐주면 한 6개월 정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이 되고 그러면 지금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미 6개월 구속에 법정 구속 한 2, 3개월 더하면 1년 가까이 되니까 1년 가까이 되고 2년에 한 3분의 1 이상을 채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더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검찰에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됐든 미안하단 말이에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다라고 봐요. 검찰이 이런 사건에 항소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뜻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장시호 씨도 처음 하는 얘기도 법정에서 또 했어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최순실이 지난해 10월에 독일에 간 이후에도 영재센터에 돈을 받아내려고 했었다. 세 번째 돈도 달라고.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었다. 근데 최순실 관련해서는 그렇게 새로운 사실을 내놓는데 EBS라든가. EBS 사장 인선도 있었다. 네. EBS 이제 돈도 없는 것인데 거기서 후원을 뭐 이틀 만에 따냈다든가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데 왜 돈이 없어요? 아니 제 말은 이런 후원을 EBS가 단독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례를 찾아보시면 거의 없어요. 보통 1년 전에 결정이 되죠. 예산 결정은. 그러니까요. 그 전해 공조직은 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EBS가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게 후원을. 어린이 돕기 위해서 했답니다. 이틀 만에. 해보세요 한번. 급한 일이잖아요. 2년 전에 해도 안 돼요. 이틀 전에 했는데 바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당일날인가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은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삼성 관련해서 삼성에 불리한 증언은 사실 번복도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거를 완전히 번복됐다고 해야 될지. 약해졌어요. 좀 약해지긴 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좀 약간 의심스럽고. 저는 정유라 씨 강도 사건이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정유라 씨 강도 사건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미뤄서 이제 증인 출석을 한 번 더 미뤘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무섭죠. 어떤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같은 사건이 연루됐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칼로 찔렀어요. 그것이 누군가 사주했든 아니든 간에 무섭죠. 근데 이제
법정 구속돼 있으니까 좀 덜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더 신기한 거는 사실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 발을 뺐고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는 정도였는데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그거를 주로 이제 큰 타이틀로 뽑더라고요. 삼성에 대해서는 말을 번복했다. 모른다. 모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장시호 씨의 증언 내용보다는 언론이 그걸 더 크게 다루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저는 이상하긴 뭐 그렇게 보여지도록 원할 수도 있어요. 뭐 삼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예. 네, 자, 그럼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항소를 포기했다는 게 특이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네. 검찰이 포기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그 효과는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면 높아진다. 조금 더 높아졌고 새로운 증언도 했으니까. 검찰이 미안했다. 예. 예. 그리고 법원에 항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그걸 예리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짚어줬고요. 짚어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전 뭐한 겁니까, 여태까지. 오늘 비트코인 하나 하기로 내가 시간 3분밖에 안 남았네. 벌써 3분이면 우리 충분하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두 개 더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법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실물의 화폐를 대체하는 거니까 사실은 화폐나 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만 가지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의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GDP는 1.9%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혹은 뭐 경제 수준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예요, 1위. 예. 가장 그 거래량이 많고 그만큼 투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라운드 제로보다 정말 만약에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한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문제는 정부가 지금 그래서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했었어요. 이걸. 그래서 금융위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새로운 금융상품 내지는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핀테크라고 하죠. 봐서 핀테크. 이거를 지원하는 거. 그런 용어나 답을 안 하는 거니까 핀테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금융과 기술이 합쳐진 거죠. 새로운 거. 저기 IT는 제가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휴대폰 결제 뭐. 테헤란로에서 제가 벤처 창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핀테크 못했잖아요.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가 이게 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1,000억 원대 이미 다단계 사기까지도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법무부 이관상으로 옮겨버렸어요. 법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규제의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은 저도 얘기를 하고 뭐 비트코인이 뭔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에 대비한 어떤 경제 그 하나의 흐름인데 이거를 과거의 기존의 틀에서 뭐 제어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론들이 굉장히 거세게 있고 저는 지금은 규제가 맞다고 보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투자가 아니니까 지금 유사수 신업으로만 겨우 50만 원이가 내고 나면 아무나 거래소를 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이게 편의점 가는 돈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투자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머리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할 수,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정보예요. 금 같은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김어준 공장장이 50개가 있다라면 정보만 있는 거지, 실제 뭐가 현물이 오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문에 다 나온 얘기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념을 잡으려면 뭐냐면, 은행을 끼고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은행을 끼지 않고, P2P라는 건 사람과 사람끼리. 옛날에 파일 다운받듯이. 요거 생각하시면 우버 있잖아요. 우버는 조금 더 익숙하니까. 우버가 택시 회사가 없는데 가운데 플랫폼이 하나 껴가지고 중개만 해주는 그렇죠. 거죠. 차가 남는 사람과 차를 필요한 사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어느 곳에 송금을 하더라도 수신료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왜 어차피 정보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났어요. 미국의 랜딩 클럽 같은 사례는 뭐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돈을 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플랫폼,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렇죠.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가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유한국당 이제 원내대표시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3선인데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네. 논평 한마디 해주셔야죠. 같은 원내대표로서. 네. 제가 김성태 의원한테 당선되기 전에 제가 표는 없지만 마음으로 한 표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속이 없는 말을 하셨고요. 예.
예, 원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네, 오랫동안 이제 노동자를 대변해온 역할을 해왔는데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또 원래 좀 정의파예요. 예. 정의파인데 물론 이제 정의를 찾기 힘든 당이긴 하지만은 좀 이 정의의 편에 서서 문제를 풀도록 기원합니다. 자, 일단 축하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는 막 싸우겠죠. 예, 어느 것 하나, 뭐랄까, 같은 편에 설, 일이 없을 것 같은 어떤 두 정당의 원내대표. 근데 이제, 노동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때도 좀 아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았어요. 20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막말하기 힘드시겠군요. 예, 뉴스 공장에서 배출한 3호, 대표입니다. 뉴스 공장이 고정 코너 하셨던, 그러다가 대표 되셨던 분들 중에 끝이 좋은 분이 아직 없는데. 자, 김성태 의원님 내일 나오실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그때 하기라고. 지난주 이제 본격 불거지긴 했는데, 예. 지난주 수요일 코너 이후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이제 박주원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네네. 사실은 한 10년 전쯤의 일인데,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의혹을 이제 제기했던, 그건 좀 뭐랍니까. 벌금 맞았죠? 주승영 의원이 벌금을. 거의 사실이었다고. 예. 그렇게 판정이 났죠. 예. 결론이 났는데 그때 실제 자료를 준 사람이 국민의당 현재 최고위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 사건의 효과를 두고 한쪽에서는 이제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됐으면 친한파의 속성이 저러하니 사실상 호남계는 결별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석이 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고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승경 의원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사실로 좀 확인되는. 최근의 인터뷰는 또 박주원 최고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최근의 인터뷰는 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주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사실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사실인지는 거의 이제 짐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최고위원을 애초에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사실 제기되는 거고 좀 친한 진영의 어떤 신뢰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흠집이 간 건 사실이죠. 인적 구성도 이거 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합하겠다고 계속 갈 거다. 이 사태가 통합이든 또 그 반대든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흠집 내기 정도는로 끝날 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통합 드라이브는 계속 걸 것 같고요. 결국에 사실 이번에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떨어졌죠 오히려. 예, 광주 같은 데서도 오히려 정의당보다도 더 이렇게 뒤로 빠지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거의 막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그런 위기감이 지금 국민의당 주류나 또는 바른당에도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 근데 통합이 여러 가지로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뤄야 될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선거연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거연대를 가게 되면은 서울이나 경기 또는 몇 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호각세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통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지방선거 전에? 통합 갈 수도 있죠. 근데 통합을 간다는 얘기는 뭔가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들어올 만큼 나가는 쪽이 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39석인데 39석인데
13석이 이제 비례대표고 26석이 지역구 의원인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26석 중에서 호남이 23석이거든요. 네. 나머지가 3석밖에 안 돼요. 서울, 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23석의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얻는 것이 더 클지, 잃는 것이 더 클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이제 통합 드라이브 쪽은. 네, 통합하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온전한 통합일 경우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통합을 주장하는. 지금 그걸 포기하더라도 통합에서 가는 방향 그게 이제 중도 보수 진영에서 전체 범보수를 갖다 아우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장기적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의 적자, 새로운 보수의 적자가 나타났다. 이 프레임으로 안철수 대표가 그 자리를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떨어져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구상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지방선거는 그 시작일 따르는 거죠. 그래서 통합 드라이브는 계속 갈 것 같고, 과연 합의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저희가 박지원 가장 속사정을 박지원 대표에게 묻기로 하고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건 정의당 입장은 또 정반대죠. 일단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뭔가면은 이제 보장성을 갖다가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이 재분배 기능이 가장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잘 되고 미국보다도 훨씬 나은 제도고요. 미국의 그 오바마 케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사시키고 난 다음에 미셸 오바마 부인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 자랑을 한창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한국한테 멀었다 하면서 한국 제도에서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나 보장성이 한 63%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유럽에 비하면 또 한참 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한 80% 이번에 한 70%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이것은 사실 의사들도 반대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뭔가면은 이 보장이 되고 있는 그 의료 수가가 자기들이 이제 너무 낮게 매겨져 있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수입을 갖다가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서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올리면서 이게 또 보면은 수가가 비급여 수가가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공개 안 하는 바람에 실손보험료를 갖다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정당한 일인데 비급여 줄어들면 이른바 이 잡수입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려면은 급여 항목에서 적정 수가를 보장해 줘야 달라.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권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고 의사들하고 이제 그 보건당국이 그러면 적정 수가가 어딘가 그 수가 재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이제 요구를 강력하게 휴일날 광화문에 모여서 한번 펼친 거죠. 이게 비싼 검사나 이런 것도 싸게 해주겠다. 정부의 얘기는 이거고요. 그러다 보면 의사들은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수입이 준다 그렇게 하면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그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볼 텐데 어쨌든 방향은 지금 비싼 검사나 비싼 약 때문에 아주 중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렵다. 그 보장을 더 많이 해주겠다 보고. 그렇죠.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 보험료도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올리면서. 그렇죠. 우리 보장성 한 80%까지 가려면은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걸 어려운 용어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 그겁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보장성 강화하는 게 좋고요. 의사들은 그렇게 해서 수입이 좀 줄면 이거 어떻게 보존할 거야? 이걸 정부에 묻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 아닌데 굉장히 거대한 명문들이 앞에 서 있어요. 돈 때문입니다. 예. 이유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 것이고 또 정부 얘기하니까 또 해수부가 어제 방해공작 했다. 실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놨죠. 이런 의혹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드러난 것이고 정말 이건 그래도 공권력인데 예. 아무리 뭐 정권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수부가 사실은 해상사고가 났으면 진실을 밝힐 의무 책임이 있는 부처인데 예. 그걸 방해한 거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것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그런 정황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한 건 국민이죠. 그중에서도 실제 아이들이 죽고 그 유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가족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특조위 활동을 막고 의혹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흐름은 그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국정원 관련해서 그렇고 해수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연결해서 또 하나가 정부가 제주의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이거 진짜 오래된 거죠. 이것도 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건데 강정마을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34억짜리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었어요. 오랫동안 괴롭혔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보수 신문들은 매체들은 당연히 법치주의 훼손됐다. 불법 시에 면죄부 줬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에 면죄부를 주고 또 그 불법 시꾼들이 부담해야 될 34억을 탕감해 줌으로써 예.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됐다. 예. 지연된 저는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그 구상권이라는 건 그 당시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죠. 예. 일방적 주장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쪽은 그럼 손해본 거 없습니까? 그 강정마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받은 피해, 생업이 전폐되다시피 하고 서로 갈등이라거나 재산상 손실이라거나 공동체 파괴됐어요, 완전히. 그럼요. 그거 다 합치면은 그보다 더 큰 금액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구상권 같은 걸 이제 청구하려면은 예. 4대강 망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4대강 사업 좋은 거라고 이렇게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사들 예. 이 사람들에게도 구상권 청구해야죠. 요 보수 신문들이 다 구상권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늦었지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문제를 갖다가 지금 과거에 엉킨 문제를 좀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주민들이 감히 방해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돈으로 괴롭히겠다는 거거든요. 34억을 어떻게 냅니까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괴롭히려고 한 거죠. 괴롭히려고. 어찌 보면 우리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또는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반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돈으로다가 지금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맞습니다. 일이고 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거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적받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세월호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상가들 모아가지고 요런 거를 또 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정부가 추진한 일에 항의하는 사람들 또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집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예. 괴롭히는 거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정말 많이 했고 그 중에 이제
강정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도 파괴됐고, 이 생활이 중지된 거죠. 예,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까불면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본때로 보여주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겁박한다 그러죠. 겁박이요? 겁박한다. 네. 과거에는 체류탄 쏴가지고 이제. 그건 못하니까. 시위하는 사람을 물리쳤다면 네. 이제는 이런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겁박하는 거죠. 돈으로 소송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하나의 패턴입니다. 예. 그럼 진짜 괴롭거든요. 예. 당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런 소송은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리 명분이 주민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괴로워요. 소송 당하기 시작하면. 그걸 정부가 멈추려 했다는 것이고요. 예. 자, 국민의당 얘기도 했고, 바른정당 얘기도 좀 했고, 정부 얘기도 했고, 한국당 얘기를 안 했네요? 자유한국당. 예. 제가 오늘이 12월 13일이죠. 예. 바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13일이면 탄핵안 통과된 직후인데요. 예. 통과된 직후에. 예. 지금은 바른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한 네. 김무성 의원이. 예. 작년 딱 1년 전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재산은 국고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산이 뭐니 다 재벌들 예. 쥐어짜서 받은 돈이니까 그거 다 국고 환수해야 된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거기 그 당사로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1년이 지났지만은 예. 이 말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고 정당한 예.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되고 지금 대한민국에 해체돼야 되는데 해체 안 되고 있는 조직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까? 예, 자유한국당하고 정경련. 아, 정경련. 예, 정경련 여전히 그 50층짜리 건물 유지하면서 버젓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마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잘 잊고 그렇죠. 있는. 최순실 사태 초기에 정경련이 너무 깊숙이 관련돼서 정경련 해체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그리고 예. 거의 뭐 해체되어야 마땅한 걸로 국민들의 동의를 사실 얻은 거죠. 예. 지금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 정경련. 예.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가 그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재산 그거 재벌들한테 다 뺏은 거 아니야. 군사정권 시절에. 네.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본인 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JTBC였던 것 같은데 JTBC가 팩트체크 쭉 해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뺏었구나 하고 재산 목록 쫙 정리했었거든요. 네.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려면은 스스로를 해체하는 그 과정을 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찬스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보수정당 지지율이 왜 낮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현 정부를 반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과거의 보수 세력을 직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은 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보수가 너무 못해요. 현재. 뭔가 예전에 하다못해 천막 당사 같은 퍼포먼스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찬스를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이.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내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한 정계 대개편,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국회죠. 사실 국회 의석은 이제 다음 선거 때까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3년이 남았으니까. 예. 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야당 지지율 다 합쳐가지고 30%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국회 내에서 보면은 다 합치면은 의석이 50%가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1년 전에 2016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국회 정치 지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만
국민의당이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석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당이 이제 정책 그 공조를 민주당하고 더 긴밀히 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결 구도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친 곳이 손을 잡고 한 20여 석으로 손을 잡고 그럼 100 그쪽이 더 많네요. 많죠. 네, 그쪽이 더 많네요. 국민의당이 어떻게 쪼개지는가에 따라 다른 문제죠.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합쳐지면은 보수로 분류될 우리나라 정치 기준으로 보수로 분류될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돌파할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선거제도 개편이라거나 아하. 또는 개헌안이라거나 그리고 공수처 문제 또는 몇 가지 주요한 그 핵심적 과제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어떤 연대 이게 이른바 그 개혁연대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개혁연대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구축해서 과반 의석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목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정의당만은 사실 아니죠. 뭐 국민의당이나 하여튼 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만 빼고는 이 선거제도 개편을 원할 것 같아요. 네. 독일식 정당명부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거는 뭐 정의당이 수십 년째 진보 정당이 주도하게 맞던 건데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왜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논란도 있죠. 예. 일단은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그대로 이제 의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 2016년 총선에서 작년 총선에서 7.3%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거든요. 정당 투표에서. 그럼 독일 같으면은 7.3% 얻었으면은 의석도 7.3% 갖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00석 중에 7.3%는 22석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정의당이 22석이라면은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갖다가 정의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민주당하고 같이 한다거나 해가지고 많은 걸 돌파해낼 수 있었다고 사실 생각되거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정육점 가서 소고기를 샀는데 730g을 샀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200g밖에 없는 거예요. 왜 200g인가 하면 정의당이 지금 의석은 6%잖아요. 6석이니까 2%죠. 만일에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다. 실세 총리를 뽑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7.3%가 정의당에게 자기를 대신해달라고 이렇게 표를 위임했는데 정의당이 국회 내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5%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정의당만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든 민심을 얻은 만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만큼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거제도로 그것이 독일식이든 영국식이든 무슨 식이든 간에 뭐 영국식은 아닙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부르는 그런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일단 공정하다는 거죠. 그게 듣기에도 당연히 합리적인데 우리나라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49.9%를 받아도 50.1% 받은 사람 한 사람은 뽑거든요. 그러니까 49.9%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원은 진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정의당도 7% 정도를 전국적으로 받는데 7%만큼의 의석수를 못 얻는 거죠. 선거제도 때문에. 어떤 그 지역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이 있어가지고 모든 선거구에서 나가가지고 다 30%를 받으면 지지율 30%인 정당은 지금 굉장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당 정도 돼야 되는데 모든 지역구 나가가지고 출마해가지고 30% 받으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도 당선자가 없는 지역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 맹점을 갖다가 좀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다음 주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왜냐면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속보를 하나 정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변호사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발표해버릴게요, 제가. 내일 아침부터 MBC 시선집중에 무료 시선집중 임시 진행을 맡게 되었다고. 네. 그래서 내일 아침 제가
실시간으로 서로 진행자끼리 통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임시 진행으로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하드리고요, 양질 변호사. 무료 MBC에. 손석기 사장이 진행하던, 전통의 시선 집중, 양질 변호사가 내일 아침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유시민 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직접 등판을 했어요. 이분 정도면 청와대 직접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청원 게시판에 등장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하와이 보내달라고, 저희 사장님도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제작진 모두가 각자 댓글 부대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문자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들인데, JTBC에서 플란 다스에게, 등장했습니다.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합니다. 덕분에 플란 다스에게 잘 되는 건 좋은데,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정계 방송계의 등용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대표가 되신 분들도 있고, 진행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들 먹고 잘 사세요, 사실은 어제 TBS 사장님이 딜이 약간 들어왔어요. 고기를 사주시면서, 하와이 말고 괌이 안 되겠냐고 딜이 들어오셨는데, 일단, 저희가 압박수단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하와이 청원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문자들도 하와이 보내줘라는 얘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JTBC 앵커 브리핑에서 플란 다스에게 주인 네로의 할아버지 이름이 예한 다스였다는 이야기. 이것조차 저희가 미리 얘기했다. 한 달 전쯤에. 더구나 이것은 저희한테 저작권이 없고 시청자가 아니죠. 청취자 게시판에 등장했던, 저작권료 정식으로 이것도 역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JTBC를 상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 팟캐스트를 사실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끌고 있는 원정우 씨.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원정우입니다. 근데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시선 집중의 캐스팅이 진행자로. 게스트가 아니라 캐스팅. 캐스팅이 진행자로 캐스팅이 일단 임시로 됐다라고. 임시로. 저는 뭐 임시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만. 저한테도 연락들 주시면 제가 어디든 나가서, 임시든, 레귤러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 겨울하면 어쩐지 커플의 계절, 이런 느낌이 왠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추우니까. 누구 생기라고. 겨울이라고 사랑이 더 잘 되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래서, 사랑의, 좀 동심 파괴를 제가 하려고요. 동심 파괴. 사랑의 생물학. 사랑이란 것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숭고한 것이냐. 라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다 로맨틱한 상상을 깨는. 그렇습니다. 화학이죠, 화학. 원래 과학의 역할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좀 해보시려고. 일단 사랑은 숭고하고 순수하다. 그냥 전통적인 생각이 있고, 또 서양에서는 신이 내린 인간의 감정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근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랑이 역시나 뇌 속의 활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됐죠.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뇌기능이 정지되면 혹은 뇌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면 사용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결국 뇌 속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의 역할이 사실 로맨스 파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일단 과학자들은 사랑은 우리가 이제 감정 히노에라 계통의 감정하고는 되게 달라요. 우리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이제 호르몬의 화학적 영향이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사랑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본능의 영역이군요. 예, 그 감정하고 달라요. 일반 감정하고. 네. 그리고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가장 즉시 작용하는 호르몬이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도파민은 마약입니다. 네. 마약 성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같은 코카인과 거의 같은 네. 역할을 하고요. 쾌감 호르몬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막 되면서 네. 이제 굉장한 기쁨을, 사랑의 기쁨이라는 건 사실 이것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중독도 되고요. 그래서 사랑에 중독되는 건 역시 이제 이 마약의, 네. 뇌내 마약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마약처럼 일정 정도 중독되고 나면 무덤덤해지기도 내성이 하고, 생깁니다. 네, 내성이 생기기도 하는 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성에 의하여 이혼 시기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결별 시기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걸 막는 게 이제 그 사회 제도와 윤리와 기타 등등의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없으면 이제 이 약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도파민도 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한 사람에게만 내성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생기면 다시 도파민이 확 올라옵니다. 네. 예, 이런 이상한 짐승이죠, 특징이 있고. 짐승. 그리고 우리 소위 콩깍지 낀다는 거 있잖아요. 예. 콩깍지 낀다는 거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데 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평범한 사람 특별해 보이고 콩깍지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단점이 잘 안 보인다. 예. 모든 게 너그럽게 보인다. 이게 이제 페닐에틸아민이 만들어내는 뇌내 현상이죠. 근데 또 저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분비. 네, 옥시토신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도파민의 그 분비 시점이 지나고 나서 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성의 호르몬이라고. 네, 원래는 그런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 그 남녀 간의 스킨십에도 깊이 관여를 한다고 또. 네. 안정적인 관계. 도파민이 이제 막 불타는 관계에 관여한다면 안정적인 관계는 이 호르몬이 관여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런 얘기가 또 뇌과학자들 사이에 나온 네. 적이 있는 걸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왜, 뭐, 내 여자 지킨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잘 못하지만. 그때 사용되는 호르몬이. 남자들이 사실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회에 예,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가깝기 지킨다는 때문에. 것도 뭐 어떻게 지킨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쨌든 그 바속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남자들은. 네, 뭐 소리나 지르지 말고. 예.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예. 이게 남성형 애정 호르몬이라고. 예. 근데 이 바소프레신의 훌륭한 점은 이게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안 팔아요. 즉 바람기를 막아준다. 바람기. 예. 야, 이거 약으로 제조해야 되겠네요. 여성들의 청원에 의해서 약으로 제조돼야 돼. 아, 기억나네요. 이게 일부 일처제. 그렇습니다. 일부 일처제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네.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별걸 사람에 다 알아. 따라서 예. 예, 분비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별로 덜 분비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예.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게 덜 분비된다고 또 그 능력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같이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예. 호르몬만으로는 결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소프레신은 이제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영역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다, 내 뭐 여자다, 뭐 남자다. 뭐 요거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약 조절 잘해야 되겠네요. 네. 만드실 때. 그러니까 요게 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면 예. 굉장히 안 그러던 사람이 또 이렇게 바람기가 생기기도 하고. 황혼 이혼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게 딱 재밌는 게 저도 제법 됐는데 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아미노산 결합물이에요. 다. 쭉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야 이거 결국 뭐 아미노산이냐? 우리가 아미노산에 의해서 아미노산은 그냥 화학 실험실에서 하는 약물 그 물질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 뭐 겨울에 커플하고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걸 강화하는 약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놓칠 리가 있는가. 제약회사들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신기하죠. 마지막 약물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람기가 있는 배우자일 경우에 제약회사로부터 사가지고 몰래 약에 타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음식에 계속. 그래서, 일부 일처제 호르몬 이런 거 계속 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관점에 또 좀 상당히 세기를 박은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왜 여성분들 피임약 드시잖아요. 네. 피임약을 먹으면 이상형이 바뀌어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예, 영국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에서 네. 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만 18세에서 24세 여성 18명, 네. 그리고 복용하지 않는 37명을 대상으로 취향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과 후를 비교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조사에 사용된 얼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남녀 20명의 사진을 합성했어요. 네. 그리고 모니터에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선택하도록 한 거죠. 네. 그 결과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2차례의 조사에서 전부 남성적인 얼굴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복용 전에는 남성적인 얼굴에 매력을 느끼다가 예. 복용 후에는 이 비율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아, 유의미한 변화가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얼굴이란 건 각지구 좀 이렇게 예. 그런 거잖아요. 예. 털 수염 많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다.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임신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피임약을 안 먹고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남성적인 외모에 끌리는 그런 경향, 여러 가지 번식이라든가 이런 욕구 때문이죠. 네. 그러다가 피임약으로 이제 임신 가능성이 낮게 되면 이성 취향까지 훨씬 덜 남성적 혹은 좀 여성성 자기가 익숙한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이상형 혹은 남성을 보는 기준 혹은 이것도 역시 호르몬의 작용이 그런 거죠. 명백하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방증이 되는 연구 결과다. 네. 남자들을 바꾸는 무슨 약은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란 건 원래 단순하고 강렬해서 원래 단순한 게 고치기가 힘들어 이게. 그렇습니다. 약간 미미하고 복잡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사랑이라고 느끼는 감정의 거의 전부가 호르몬 작용이 아니겠느냐. 강력한 호르몬 작용 아니겠냐.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호르몬을 조절하면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거나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우리 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네. 사랑이라는 감정이 워낙 순수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위대하고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강화시켜 왔잖아요. 문화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호르몬 조정으로 약물로 조정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상상이 깨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안 나온 게 아마 그런 문화적인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 심리가 있겠죠. 네. 약을 먹어서 사랑하게 된다거나 안 하게 된다거나 혹은 뭐 일부 일처제 이게 예. 용인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사랑의 신비를 제거하고 뭐 사랑을 신체 활동으로 전락시킨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1975년에 이제 그때쯤부터 뇌과학으로 사랑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를 한다고 하자 미국의 상원의원인 윌리엄 프록스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의회에서 아예 2억 명의 미국인들이 수수께끼로 남겨놓고 싶어하는 것 중에 으뜸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지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건 난 절대 반대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면서 아주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정서가 이제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럼 사랑은 잘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그거하고 상관없죠,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파민의 역할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사랑을 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물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뇌 활동이고 호르몬 활동이라고 해서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든 뭐 행복과 즐거움을 주니까 호르몬 역할이든 뭐든 간에 사람들은 계속 뭐 사랑에 목을 메고 올겨울에도 다 커플로 행복할